지금 현재 그 금리 찍어놓은 거 대비해서 좀 낮춰준다든지 이런 그림이 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내년 경제 정책하고 통화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내년 GDP 성장률이라든지 PC라든지 뭐 이제 근원 PC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가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 9월달 전망을 FOMC 이제 9월 달에 제시했던 전망을 근거로 해서 볼 경우에는 이 성장률은 좀 떨어질 거라고 그랬고 실업률은 좀 오를 것 같고 정책 금리는 아무래도 좀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놓은 그 분위기를 좀 풍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그걸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하나 있죠. 양도세 이슈. 뭐 오늘도 장중에 뭐 몇 시에 양도세에 관련된 발표되네 뭐 어쩌면서 갑자기 주가가 확 바뀌고 뭐 난리가 났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한국 증시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시장의 어떤 수급을 개선시켜 주면서 이 심리를 개선시켜 주게 되면은 해외 시장하고 맞물려 가지고 좀 선순환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지켜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늦게 하면 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 제 기대라기보다는 지금 사실 시장에 실제 도움이 돼 주려고 그러면은 이번 주에 발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총합적으로 좀 보실 때 지금은 어떻게 주식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시기가 맞는 걸까요? 연말장은 한 번 있기는 한데 이제 연말 내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 현금 비중을 좀 높일 생각이다. 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측면도 있고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과도하게 붙어 있는 거 아니냐. 뭐 3월 금리 인하, 뭐 4월 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붙어 있는 데다가 각종 지표들, 특히 이제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과거에는 은행에 잔고를 쌓아놓고 소비를 했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신용 카드, 그 다음에 뭐 리볼빙,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쓴 것도 있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자기 가처분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1분기 때는 한 번 정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가면 조금 현금을 늘릴 생각. 네,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러면은 1분기가 좀 지나면 그때는 조금 장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1분기가 바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장이 빠져서 박살이 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일단 각종 지표들이나 이제 미국 거를 쳐다보게 되면 물론 겁나는 것도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 뭐 손실이 4천억이네. 뭐 채권 손실이 미국 은행들이 뭐 6천억이 달러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 말고 지표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고용도 나쁘지 않고 소비도 이제 톤다운이 되는 거지 뭐 완전히 꺾여가지고 박살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뭐 경착륙을 한다기보다는 연착륙의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데 단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다음에 실적 같은 부분, 그다음에 내년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가면 거기선 좀 팔아놓고 1분기 때 조금 눌리면은 다시 사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한번 1분기 때 바닥을 찍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승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3분기 뭐 초 중반 정도까지. 근데 이제 4분기 들어서기 전에 고점 찍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도 복잡다단하지만은 지금 미국이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이제 대선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대선이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11월이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이전에도 트럼프 바이든 대결에서도 역대급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노이즈들이 좀 반영이 될 거고 또 그 전에 주가가 올랐다고 한다면은 그 시점쯤 되면은 조금 이제 눌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좀 국내 주식으로 와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그 2차 전지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전기차 수요 둔화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2차 전지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간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미디어 쪽은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여기 그림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이 캐즘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성장 산업에서 이제 그 보통 한 10% 15%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그 시장이 확 줄어드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은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돈 있는 사람, 내가 먼저 갖게 되는 얼리 어답터들이 이제 먼저 써보는. 그러고 이제 자랑하잖아요. 남들 없는 거 나 이거 갖고 있어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깔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실제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실제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충전소도 많이 필요하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5%가 안 돼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되냐면 돌아다녀 보세요. 충전할 데가 어딨나. 불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의 노이즈. 그 다음에 차값이 아무래도 비싸요. 비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급하게 산 사람들은 이제 일찍 사는데 이제 좀 대중화되려면 차값이 아무래도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약간 그 구간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캐즘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요 부분인데 네. 요 부분 어디엔가 지금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아. 요게 이제 다시 극복이 되려면 어떤 게 있냐면은 가격이 내려가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제품의 퀄리티가 더 올라가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앞서 이제 충전소 인프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 뒤에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단계화되면서 이제 나오지 않겠냐 싶고요. 제가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전기차를 위시해가지고 2차전지 업황 전반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수요가 줄었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리튬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럼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그 전기차 업체에서 수요가 일정 부분 좀 줄었다. 근데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네. 차값이 비싸네. 이런 게 얘기가 돼버리게 되면은 좀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항상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의 이제 과잉 투자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 지금 전기차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WTO에도 들어와 가지고 건드렸던 업종 다 그랬어요. 화학, 네. 철강, 조선. 조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네들이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니까 양껏 늘려놓고 나서 나중에 안 팔리니까 구조죠. 네. 조선소가 저기 중국이 그 2008년도 대비해가지고 지금 거의 3분의 1, 4분의 1 돼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완전히 그 없어졌어요. 정도예요? 네. 근데 심지어 더 웃기는 거는 중국 조선소 그 당시에 막 지어놨잖아요. 근데 배 한 척도 수주 못한 조선소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요. 야, 보조금 낸다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지금도 보시면은 유튜브나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차 껍데기 만들어 놓고 전기차라고 해가지고 보조금 받은 거 실제로 차도 아닌데 그런 것들 막 이제 그렇구나. 쌓아놓은 것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 밀어내기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차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팔린 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들 때문에 GM 포드 슬랜티스라든지 엔솔이라든지 에코프로 뭐 이런 데서 다 지난번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3분기가 바닥이고 4분기부터는 좀 돌아서지 않겠냐 했는데 아니야 4분기도 어려울 것 같고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라고 공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그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게 자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51% 9월까지라고 하는데 다른 데 보면 이게 69%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10월 달은 확실히 죽었어요. 30%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른 자료를 보면 연간으로 해서 50%대 초반이다. 그래서 실제로 수요가 많이 줄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연간으로 봐서 50%면 줄은 것도 아니죠. 그 준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 줄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10월 달에 갑자기 9월 달까지는 50%대 나오다 10월 달에 30%대 떨어졌다고 하니까 봐 이거 줄기 시작했잖아. 그 와중에 GM에서 공장을 당초 만들기로 했던 거를 조금 뒤로 가동 시점을 뒤로 맞아요. 늦추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많이 좀 얘기가 나오는 거고 포드도 연간 전기차 60만 대 생산 계획을 뒤로 밀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럼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우리도 뭐 지연시키고 밀어야 되냐? 그래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요. 실제로 이제 양극재 가격하고 그다음에 양극재의 퀄리티를 높여버리면 달라지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단결적 양극재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제 매출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이게 단결적 양극재가 이제 생산이 돼가지고 매출이 나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게 주행거리하고 안정성, 수명 이런 것들을 갖다 높여주게 되면 같은 배터리를 쓰더라도 효율이 그만큼 더 올라가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 LFP 양극재 공급을 25년부터 하겠다라고 지금 이미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자료 보면 아이오닉 5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배터리팩 원가가 지금 그 킬로와트당 130달러로 원가 자체가 떨어졌는데 이게 500만 원을 갖다가 개선시켜주는 효과랍니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캐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네. 캐즘 얘기 났을 때 이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뭐였냐면 처음에 얼리 어댑터들을 살 때는 가격보다는 내가 이거 갖고 있고 남들보다 이 맛에 하는 거지만 이제 대중화가 되려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 그대로 나오고 있는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이제 그런 조건. 조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외에 뭐 이제 NCM 계열에서 미드니켈 쪽으로 해가지고 LFP를 갖다 극복할 수 있는 양극재 배터리를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DI는 코발트 프리, 코발트 가격이 비싸니까 이제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거. 보면은 LMFP라고 해서 리튬 망간 인산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코발트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지금 뭐 SK온도 코발트 프리 배터리 이런 거 이제 만들고 이러면서 원가를 좀 낮추면서 성능을 개선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개발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캐즘을 극복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부터 돌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앞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도 근거가 있지만은 이제 이런 어떤 정황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내년 초 중반 이때부터는 좀 돌아서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현재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기차 생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이제 전 세계 전기차 보급과 관련된 거를 지금 이제 숫자를 표시해 놓은 건데 보시면은 23년도 수요가 주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보시면은 22년 대비해 가지고 확실히 올라오는 그림은 나오죠. 우리나라만 좀 둔화된 거지 세계적으로는 아닌가 보네. 아닙니다. 그 이제 유럽도 약간 성장률은 좀 둔화됐다고 하지만 거기는 보급률 자체가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노르웨이는 뭐 90%가 돼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이 인프라 구축이 너무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것도 뭐 미국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FEOC라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났었던 거. 맞아요. 네, 요거 내용 보시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중국 기업들 니들은 들어올 생각하지 마거든요. 지분 뭐 25% 네네. 그거 말씀. 네네, 25%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네. 안 된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나 지역이 어디냐는 거죠. 한국, 일본, EU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가운데서 양극재 제일 캐파가 큰 데는 우리나라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분리막 쪽에서 제일 큰 쪽은 일본이고. 그 다음에 전해액 쪽에서 제일 큰 데는 원래 중국인데 중국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 그 전해액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장이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핵심 그거가요? 아니요, 그거는 물성 자체가 금방 변해요. 그러니까 재고를 둘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셀 공장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공장을 미국에다 줘야 되는데 중국이 지네 지분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준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지금 모든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앞서서 뭐 GM이나 포드나 그 이런 수요 둔화 때문에 투자를 미루는 기업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상황 좀 한번 진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저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지금 작성한 건데요. 네. 보시면 GM 같은 경우 24년부터 가동하기로 했던 공장을 미시간을 지금 25년 말로 1년 연기했고요. 그 다음에 혼다하고 27년부터 하기로 했던 저가 전기차 이거 계획 없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이즈가 되는 거고 포드 같은 경우도 23년 말까지 전기차 60만 대 이래놓고 나서 그걸 24년 말로 1년 연기를 시켰죠. 켄터키주 배터리 공장 2기도 26년 가동하기로 했던 거 이건 진출 120억 달러 지금 투자 자체를 연기를 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수요가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보시는 거는 우선 그 전에 UAW라는 그 단체에서 장기 파악을 했었죠. 네. 파업을 하면서 손실이
꽤 크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현금 흐름에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배터리 쪽이 여긴 배터리 셀도 셀이지만은 자기네들이 얼마를 팔겠다고 얘기했던 걸 뒤로 미뤘던 거는 파워브랜드도 뭘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네들이. 당연히 그걸 또 연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셀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구매를 좀 뒤로 늦춘대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나중에 사는 게 싸게 사는 거. 네. 이제 그것도 약간 좀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당한 데가 이제 당했다기보다는 좀 힘들었던 데가 올해 LNF가 지금 이제 원자재 재고가 엄청 많이. 그거는 처음에 모 회사 거기와 거래하고 있는 T사가 됐어요. 우리 얼마만큼 네. 할 거야 라고 해서 재고를 왕창 갖다 놨는데 그러는 바람에 재고 안고서 재고 평가손이 나면서 실적도 엉망돼 버리고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영향을 좀 받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아직까지는 금리가 안 내렸으니까 이 금리 여파로 해가지고 좀 테슬라 쪽에서 얘기한 거지만은 아무래도 판매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좀 바뀐 건 아니다. 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캐즘이라고 하는 걸 극복하려고 그러면 배터리 가격 떨어지고 전기차 가격 떨어지고 인프라 구축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배터리 가격이 훅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제도가 바뀌는 게 있는 게요. IRA법 이번에 이제 시행령 개정이 돼가지고 전기차 보조금이 원래는 그 이제 그 요건에 해당하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거긴 하지만 보통 원래는 내가 차를 구매하는 시점에서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사가지고 계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건에 맞으면 나중에 사후에 공제를 해줘요. 아, 네. 근데 내년 1일부터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차는 바로 사는 시점에서 공제해줘요. 우리나라처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사는 시점에서 1,000만 원 돈이잖아요. 7,000원. 맞아요. 그럼 1,000만 원을 싸게 훨씬 좋네요. 그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저기 그 금융을 이용을 한다. 할부를 한다. 그럴 때는 또 다르잖아요. 사는 시점에서 그렇죠. 그죠? 이걸 나중에 돌려받는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배터리 리스 제도라고 해서 이건 도입이 확정된 건 아닌데요.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이제 진행을 올해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이건 뭐냐면 배터리 자체를 갖다가 원래 차를 구하면 배터리 가격까지 같이 이제 배터리까지 같이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차는 사는데 배터리는 말하자면 렌탈하는 거죠. 오, 네. 그러면 차값에서 배터리 가격이 빠지죠. 그러면 내가 그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그 기간 동안 이 배터리 렌탈한 거에 대한 렌탈료를 내는 거죠. 배터리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그걸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정수기처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구나. 효과가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5년, 4년을 탄다 그러면 차값의 한 29%가 빠진답니다.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법령이 지금 확정이 돼가지고 통과된 거는 아니에요. 이건 조금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요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24년부터 할 계획으로 일단 보도가 된 상태거든요. 요것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전기차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룸이 더 커지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캐즘을 극복하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소재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배터리 가격 아까 EV 뭐였었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 500만 원 가까이 빠졌었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훨씬 더 유리하죠. 거기다가 미국은 내년에 50만 개 그 충전소. 예. 인프라 설치. 네네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막 올라가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직 충전소 쪽이라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갈 길이 좀 멀죠 지금 사실은. 그 대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캐즘이 있어도 캐즘에 빠져가지고 이게 뭐 사라지거나 죽는 시장이 아니라 극복해서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저는 이거 결국 스마트폰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옛날에 그 뭐라 그러죠? 저기 스마트폰 전에 핸드폰 폴더블이 아니라 폴더폰이라고 하나요?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이 가격 차이 한번 그때 그죠?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아이폰 흉내내 가지고 이것도 스마트폰이야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버전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갤럭시. 근데 그때 이게 가격적으로 보면은 계속 올라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스마트폰 가격이 툭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쪽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리고 스마트폰이 전체를 장악하는 그림이 있었던 거죠. 그렇구나. 그런 그림이 전기차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음.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의 미래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밝다. 예, 여전히 나쁘지 않다. 여전히 나쁘지 않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생각난 김에 요즘 이제 트럼프가 워낙에 뭐 지지율이 높다. 공화당은 뭐 트럼프가 무조건이고 맞아요. 그러면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지금 지지율로 따지면은 트럼프가 앞서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바이든은 아직 선거 운동을 안 했고 그 네거티브 운동을 지금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두 사람의 공통적인 맹점은 나이가 많다는 거죠. 지금 일단은 뭐 이제 80대잖아요. 지금 그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다른 건 모르겠고요. 한 가지 고려해 보셔야 될 게 이게 배터리 셀 업체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이 지금 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줄거 놓은 것들은 이제 취소된 것들이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LG, 삼성, SK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고 파나소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을 한번 보시면요. 공화당 쪽 지역구가 오하이오, 테네시, 켄터키거든요. 네. 자 보시면은 여기 오하이오, 테네시, 켄터키 있죠.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초경합 지역.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스윙 스테이트를 해가지고 공화당이 했다, 민주당이 했다. 지난번에 민주당이 가져갔던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게 미시간, 네바다, 조지아, 애리조나입니다. 그래요, 다 있네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어, 스윙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고 공화당 지역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되는 순간 다 잘라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전기차 못하게 할 거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그 투자한 기업도 기업이지만 거기 고용인들은요. 그렇죠. 다 편데. 다 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표를 바라보고 있는 공화당 상원, 하원 의원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처럼 뭐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독특한 사람, 전 대통령이 독특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뭐 완전히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다. 네. 예,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이것도 갖고 왔습니다. 아, 너무 좋은 자료였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요, 외인들은 반도체를 사고요, 2차 전지는 매도하는 것 같은데, 요건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일단 2차 전지는 피크가 네. 7월에 나왔었죠. 네. 이른바 그 숏 스퀴즈가 터지면서 주가가 팍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뭐 포스코 홀딩스가 76만 원, 뭐 엄청 에코프로가 150만 150만 원이 찍고 넘었었고, 네. 그리고 3분기부터 실적이 확 꺾였잖아요. 쇼크가 났잖아요. 그래서 3분기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4분기도 별로고 내년 1분기도 별로야. 그러면 지금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쫙 올라갔다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기거나 약간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이제 그 실적으로 보면 반도체는 작년부터 내일이 계속 빠지기만 했었잖아요. 그리고 다들 예상했던 게 3분기부터 수요와 공급이 역전된다. 다시 말해서 공급량을 줄여버렸잖아요. 감산하면서.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버리니까 수요는 이대로 있는데 만들던 걸 확 줄여버리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바닥은 3분기에 나온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맞물린 거죠. 크로스가 되다 보니까 반도체는 바닥 확인하고 그게 든 거고요. 2차 전지는 바닥 구간에서 지금 좀 기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투자를 할 때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반도체. 기관, 외국인들 입장에서. 또 한 가지 반도체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건 세계 1, 2위 기업이고 또 시가총액 1위, 2위, 뭐 1위, 3위 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그쪽 기업들에 대해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고 어쨌든 실적이 최악에서 턴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요즘 또 보시면은 환율이 1360원 갔다가 1280원 갔다가 맞아요. 다시 지금 1310원대에서 있긴 하지만 환율도 좀 안정이 되니까 외국인들이 환에 투자를 하는 환에 베팅을 하면은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기 쉽고 시가총액 큰 걸 사게 되죠.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리튬 가격 불안정한 거 이게 결국은 배터리를 구매하는 전기차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구매 자체를 좀 뒤로 늦추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아까 말씀드린 파업 여파도 있었고 또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노이즈도 자꾸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작업을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2차 전지는 조금 소외되고 있었고 거기에다 또 뭐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노이즈도 좀 있고 하니까 이제 소외돼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가 이제 좀 주목을 받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런 현상이 빚어진 건데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뭐 지금 현재 그 저는 2차 전지 투자할 때는 컨퍼런스 콜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기업체들. 그러니까 노이즈가 많고 하도 정보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많잖아요. 사실은 뭐 어디는 되게 좋다고 그러고 어디는 또 되게 안 좋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걸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업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네. 해당 업체들이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기업들이 얘기해 주는 그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4분기 내년 1분기 그쪽을 지나면서부터 돌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기차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면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좀 2차 전지 투자를 하다가 고점에 물리신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사실 이제 스트레스 받고 힘들죠. 힘든데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식을 뭐 물론 한 방에 큰 수익을 내고 끝 이러면 좋은데 보통 그렇게 또 크게 수익이 나면 절대로 또 못 빠져나가세요. 네. 그 다음을 또 찾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고점에 사셨다고 그러면 왜 그 가격에 샀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충동 구매를 한 거냐 아니면 뭘 진짜 알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한 거냐. 그럼 확신을 가지고 투자했으면 싸게 사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확신을 가지고 투자한다라는 거는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편승을 하거나 누가 좋대더라 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해보고 이 산업을 보니까 이건 정말 괜찮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을 때 투자를 하면은 그게 꼭대기에 살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많진 않아요. 근데 보통 충동 구매, 뇌동 매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누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좋게 얘기해서 사게 될 경우에는 보통 그 다들 좋다고 할 때 사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때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좀 우선은 좀 회사도 회사지만은 그 업황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바닥이냐 이거에 대한 아니면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를 160만 원, 150만 원에 샀는데 지금 70만 원, 60만 원 되죠. 그러면 엄청나게 빠진 거잖아요. 엄청나게 빠졌는데 그럼 여기서 더 빠질까? 이것도 생각은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더 빠질까 봐 무서워서 못 산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2차 전지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본인이 먼저 이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많이 빠져 있을 때 공부를 해보시고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얼추 이 정도가 바닥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쓰시면 지금 가격선에서부터는 조금씩 물타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치를 넘어서 가지고 대출 받고 뭐 증권회사에서 신용 쓰고 뭐 해가지고 풀로 확 늘려놨을 경우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은 그 담보 비율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네. 주가 빠지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때 본인이 감당할 리스크를 넘어선다 판단되면 일정 부분은 줄이시는 게 사실은 길게 가시는 데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업체 컨퍼런스 콜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도 보고 있고 물론 저도 유튜브를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여전히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거는 기업체의 컨퍼런스 콜이기 때문에 그쪽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분기 정도가 바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걸 물타기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 과감한 물타기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또 하지 말라고 또 많이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다만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1분기가 바닥인데 지금 올라간다고 올라가는데 쫓아서 물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물탄다라는 것도 제가 물타세요라고 해서 타시면 안 되는 게 앞서 말씀드린 본인이 산업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확신을 가지실 수 있으면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사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내가 그 비싼 데 샀는데 지금도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제가
괜찮다 판단되면 사세요라고 했더니 사놨더니 더 빠졌어. 그럼 쟤 때문에 또 나 손해봤어요.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시면은 주식 투자할 때 남 원망하고 남 탓해가지고는 절대 수익 못 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은 결국은 자기 자산을 불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데 내가 그만큼 알아야지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할 때, 집 살 때 옆에서 그래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주식을 너무 단기적으로 짧게 한 방 이런 쪽으로만 보시지 말고 좀 꾸준히 공부하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그룹을 좋게 보시는 이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을 좋게 보는 거는요. 이제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일단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연해 가지고 4조 원 이상 이제 이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철강 산업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해오고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남의 돈을 많이 빌려 가지고 하게 되면은 요즘 같은 고금리 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돈을 빌린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돈을 빌리든 아니면 증자를 하든 하게 되면은 기업의 그 주식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는 자기 돈으로 하니까 이제 그 기업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 진출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또는 앞으로 갈 거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한 거를 보면 굉장히 진심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음극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요즘 들어와 가지고 포스코 퓨처엠 뭐 음극재 양극재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음극재 사업 시작한 건 2010년부터예요. 네. 굉장히 오래됐죠. 네, 오래됐네요. 거기다가 양극재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을 했죠. 네. 양주가 늦네요. 원래는 이제 저기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음극재로 더 많이 알려졌었고 아마 이게 이제 양극재 쪽은 이제 합병하고 뭐 하면서 더 추가가 된 건데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달에 리사이클링 쪽으로 해가지고 리튬 공장이 만들어졌고요. 11월 말에 호주 필바라하고 합작으로 했던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 지금 광양에 공장이 준공이 돼서 이제 가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리튬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포스코 그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에비타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도에 3조 원 목표, 28년도에 10조 원입니다. 뭐 그냥 심플하게 에비타를 복잡하게 설명할 게 아니라 그냥 세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냥 세전으로 봤을 때 10조 원 정도? 그럼 이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그림을 제시를 하고 있고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음극재, 양극재였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양극재 업체들 가운데서 수주 잔고가 가장 명확합니다. 상반기에 이제 83조 수주를 했는데 지금 하반기까지 하면 100조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장률 자체가 워낙에 뛰어난 데다가 중요한 거는 이 내재화 쪽으로 해가지고 27년이긴 하지만 뭐 리튬은 포스코홀딩스를 네. 통해서 그다음에 니켈도 포스코홀딩스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정부채는 합작법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재화를 좀 이제 확실히 해나간다라는 거. 그 포스코 퓨처엠 지금 실적 관련해 가지고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조원이잖아요. 지금. 네. 그죠? 그러면 이제 25년 기준, 26년 기준으로 해서 1조 1천억 정도. 근데 2030년으로 가게 되면은 3조 4천억. 이 영업이익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매출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26년에 17조인데 43조로 늘어나게 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양극재는 100만 톤, 30년에. 현재는 가장 캐파가 국내 양극재 업체 중에서 2030년 기준이긴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제시를 해놓은 업체다라는 거. 그러면은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그림도 확실히 좀 제시가 되는 것 같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사난 거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이거는 이제 광석 리튬 그 광산에서 이제 채굴한 거 그걸 가지고 리튬 추출하는 건데 이거 지금 광양에 이제 그 준공을 했고요. 요거 이제 그 시운전 시작했고 요게 이제 이 회사에 이 공장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내년 한 중반 후반부터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거 외에 포스코홀딩스는 아시다시피 철강 사업 부문 중국이 여전히 좀 발목을 잡고 있죠. 철강 업황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여전히 철강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6%대 나오고 있고 이거는 글로벌 철강 업체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이익률입니다. 그리고 이 자회사
포스코 자회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철강이 지금 분리가 돼 있잖아요. 홀딩스 100% 계열사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상장 안 시키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자동차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전방산업 쪽 건설이라든지 이쪽으로 다 이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했을 때는 이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계열사로 갖고 있는 게 리튬하고 니켈 뭐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계열사로 가지고 있을 거고 특히 이제 리튬 쪽으로 했을 때는 그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염호 리튬이라고 하죠. 네. 그거가 아마 내년 2분기 초에 아마 공장이 1차 공장이 준공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염호 리튬이 이익률이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포스코 홀딩스 쪽에 이제 2차 전지에서의 어떤 성장의 그림을 그려줄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이게 주대우 그러니까 이제 무역회사였었죠. 여기도 역시 이제 좀 보시면은 그 2차 전지 배터리용 그 천연 흑연 장기 공급 계약을 지금 호주 그 블랙록 마이닝의 자회사 탄자니아 파루 그라파이트하고 25년간 75만 톤 계약. 포스코 퓨처엠에 공급한다. 그러니까 원료를 갖다가 얘네들이 전 세계에서 광물을 수급을 해가지고 퓨처엠에다 이제 제공을 해주는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서로 선순환이 좀 될 수 있는 그림이 있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인 포스코 HY 클린메탈의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시 얻을 수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혼합물을 공급. 그래서 리사이클링 사업에도 진출. 이런 것들도 좀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또 따로 보실 거는 얘네가 해상 풍력 쪽을 합니다. 네. 요즘 이제 그린 에너지 쪽에서 이제 풍력 사업 얘기를 하잖아요. 신안 쪽에 전라남도 신안 쪽에 300메가와트짜리 해상 풍력 단지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고 이것들을 갖다 계속 키워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수소 환원제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석탄 대신에 수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걸 갖다가 이제 물과 그 철강만 뽑아내는 이제 그런 역할 하는 거를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현재 뭐 완성된 기술은 아니고요. 지금은 현재 수소를 한 30% 적용하는 이제 바이넥스 공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전 세계 트렌드 자체가 이제 이런 그린 철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포스코도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 DX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 아마 거래소로 조만간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동화를 지금 얘네가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그리고 산업용 로봇 사업까지 이제 얘네들이 하는데 각각의 예를 들어 가지고 양극재 공장 또 철강 공장 뭐 이런 쪽에 이제 직접 투여가 돼 가지고 광양 쪽에서는 그래서 무인으로 원재료를 갖다 실어 나르는 기차가 돌아다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왜 이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냐면 포스코 그룹은 결국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홀딩스 그다음에 퓨처엠 얘는 이쪽하고 이제 리튬 솔루션 쪽 해가지고 2차 전지 그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쪽 전반을 갖다가 이 DX라는 회사에서 결국 자동화 운종까지 붙어가지고 가게 되니까 전반적인 어떤 2차 전지 산업의 어떤 그림을 그룹 차원에서 이제 그려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그룹에서는 지금 리튬을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산 42만 톤, 염호, 광산, 점토, 리사이클링해서 리튬은 채취하고요. 양극재는 2030년 기준으로 100만 톤. 그다음에 음극재는 2022년 대비해서 4.5배 확대한 천연 18만 톤, 인조가 15만 톤, 실리콘이 3.5만 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리사이클링은 그 이제 합작 법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니켈 광산 지금 지분을 통해 가지고 확보한 상태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정의 스마트 팩토리 공정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 전체가 하나의 어떤 하나가 돼 가지고 이 산업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2차 전지의 진심 같은데요. 네네, 모든 맞습니다. 사업부가 지금 그 자회사들이 지금 다 발벗고 2차 전지에 거의 뭐 온 힘을 다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수직 계열화를 다른 기업들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군요. 지금 봤을 때.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데는 에코프로 그룹. 그러니까 뭐 이제 에코프로 주주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이제 가고 있고 포스코가 따라간다. 뭐 상관없어요. 어찌 됐든 간에
진심은 이 모든 게 밸류체인화되어 있고 수직 계열화되어 있으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면서 산업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은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그룹이 2개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뭐. 네. 네. 그러면은 포스코를 너무 또 이렇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이번에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2차전지 기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또 포스코 외에 또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일단 배터리를 갖다 구성하는 4대 요소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분리막 쪽 같은 경우 국내 업체가 이제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SKIT라든지 뭐 있는데 분리막의 글로벌 최강자는 일본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중국 애들 비중이 높은데 중국이 지금 미국으로 못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해액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공장 준공이 되고 내후년부터 가동되고 뭐 이러면은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해액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성 자체가 변형이 쉽기 때문에 재고를 못 가져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 가는 중간에 변질이 돼버리기 때문에 못 써요. 그래서 지금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해액 쪽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전해액을 말씀드렸냐면은 전 세계 글로벌 전해액 시장에서 중국이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미국을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최근에 아마 전해액 업체들이 좀 주가가 바닥에서 좀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많이 올라 있는 것 쫓아 사셔라. 물론 장기적으로는 더 좋아지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조정받을 때 사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여기 말씀드렸지만 변질 우려 때문에 재고를 줄 수가 없다라는 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내 생산 캐파가 22년 기준으로는 엔캠이 2만 톤이 있고 솔브레인이 1만 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26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엔캠이 34만 톤이 되고요. 와. 동아일렉이 지금 10만 톤. 이건 비상장사입니다. 그다음에 솔브레인이 6만 톤이 되고 덕산테코피어가 6만 톤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개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전해액을 공급해주는 업체들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조정받을 때 관심 갖고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지금은 실적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동박 쪽은 지금 이제 중국 애들이 역시 덤핑을 치고 저가에 이제 많이 풀어놔가지고 지금 동박 업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이 중국보다는 비쌀 것 같아요. 비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동박 업체들도 저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쪽으로 가서 지금 실제로 이제 공장을 짓고 가동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박도 결국에 가서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중국산이 못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 업체들이 덤핑 치는 것도 뭐 아무리 그래봐야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가격도 좀 어느 정도 안정되고 하면서 또 중국 애들이 덤핑을 친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또 엄청나게 또 많이 생산을 해대고 있을 테니까 자기들끼리 또 구조조정을 할 것이고. 예, 그럼 동박 쪽도 한번 관심 갖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박의 좀 대표적인 기업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인가 그 회사가 있고요. 그 옛날 솔루스 첨단 소재, 그 다음에 SKC 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 또 그 2차 전지 쪽에서 그래도 이런 가뭄의 단비처럼 큰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에코프로비엠이 44조 원의 공급 계약을 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뭐 이런 호재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나올까? 향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공장 짓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감안해서 봤을 때는 아직 좀 추가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44조 원 같은 경우는 이미 언론에도 노출됐지만은 뭐 현대차 유럽향이라는 얘기들이 있고 이제 북미 쪽으로는 아직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쪽에서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늘상 나오는 건데 LG하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하고 초창기 사이가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없는데 결국 그쪽도 이제 협업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저 LNF와 관련돼 있었던 T사 관련된 얘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수주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바닥에서 좀 돌아서면은 고개를 좀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 있고
양극재 업체들 관련해 가지고는 뭐 포스코 퓨처엠도 여전히 북미 쪽 계약 가능성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삼성향으로 해서 ESS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계속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엔사라고 해서 유럽에 있는 회사 같거든요. 네. 그 얘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LNF 쪽에서 지금 T사하고 계약한 게 2년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여전히 미래 호재나 이런 거 좀 뉴스거리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성장 섹터라 그런가요? 그럼요. 수주를 보통 이제 공장을 짓는다는 게요. 결국 수주를 전제로 짓는 거지. 공장부터 져놓고 제일 제가 황당했던 게 CATL이었나요? 그 유럽에다가 공장부터 져놓고 나서 영업 활동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안 돼요. 공장 져놓고 나서 영업 활동해가지고 언제 그걸 돌려? 보통 배터리라는 게 이제 그 전기차를 생산하게 될 때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이제 참여를 해서 보통 3년 4년 걸리는데 공장 져놓고 나서 3년 4년 영업해가지고 한 군데 뚫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기차 하나 만들겠다고 그 설계부터 시작해서 협의 들어가면 도대체 언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부 계약을 전제로 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식성은 좀 있어 보인다. 근데 이제 설설설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들을 언제 나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노이즈는 좀 있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공장 지어 놓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에 또 화두가 에코프로 머티의 상승 흐름인데요. 진짜 상장하고 나서 불을 뿜었는데 지금이라도 모아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저기 사실 지금 2차 전지 회사들이 주가가 아주 고공행진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얘만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첫 번째 그건 왜 그럼 얘만 고공행진할까를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유통 물량이 첫 번째 많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관 투자가들하고 외국인들이 공모할 때 그 적극적으로 안 달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번에 특례 편입됐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13일 날인가 이제 종가로 그 인덱스 펀드에 이제 편입이 되거든요.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될 건데 그거 편입되면은 또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지금은 저는 그래서 이 전체 주가 흐름 자체는 그런 수급적인 이슈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최대 고객사가 어디겠습니까? 에코프로 BM이잖아요. 그렇죠. BM이 그럼 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은 현재 수급적 이슈로 지금 저는 그냥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다른 분들도 보실 때 처음에 상장할 때는 좀 싸게 상장한 것 같아요. 워낙 그 분위기가 안 좋아서. 네네네.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오른 것 같다라는 평이 그러니까 일반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냥 보기에 그 머티리얼즈보다는 오히려 다른 게 더 나을 수도 네. 있다. 네, 그렇게 보고 뭐 있습니다. 양극재나 전에 거 많이 네네. 빠진 것들, 동박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애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차 전지를 좀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사님께서 좀 보실 때 내년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좀 이것도 역시 주도주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성장 쪽 섹터들을 선호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내년에도 뭐 2차 전지는 어쨌든 오를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쪽. 네. 근데 최근에 조선이 조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시각 자체는 12월보다는 1분기가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조선도 좀 뭐 어쨌든 수주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내년 2분기부터는 고부가 선박 비율이 커져요. 매출에서. 네. 이익률이 되게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요즘 이제 반도체 워낙에 좀 많이 움직이는데 저는 사실 반도체 내년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삼성전자가 10만 원 넘어갈 것 같느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네. 반도체는 그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사실 올해 그 에스모라든지 각종 학회나 라이센스 아웃한 회사들이 좀 가시성 있는 그림들이 좀 그려지는, 그러니까
신약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면서 그게 매출로 연결되는 회사들이 내년에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금리가 피크를 찍고 내년부터는 빠질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바이오 섹터. 근데 바이오는 어려운 게 터무니없는 회사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 내용 이게 뭐지? 뭐 그런 회사들도 많은데 아무튼 바이오는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 한 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산도 역시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새벽에 폴란드 의회에서 총리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뭐 방산 계약 2차 계약 기대했던 게 되냐 안 되냐 이제 노이즈가 많은데 그걸 많이 우려했었는데 그게 이제 오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요. 저는 이제 방산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현 시점에서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날 그만 해가지고 딱 전쟁이 끝날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분쟁이 있는데 지금 포탄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전차 만든다고 그래도 헝가리하고 전차 계약했는데 5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급된 게 손가락에 꼽아요. 생각보다 그 정도로 안 나와가거든요. 그러니까 양산 계약을 제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동남아 쪽에서 보면 대만, 중국 이슈도 양안 이슈도 있죠. 동남아에서 중국이 자꾸 이제 고개를 쳐드니까 동남아 국가들 필리핀, 베트남 뭐 이런 쪽하고 또 분쟁 이슈가 있을 수 있죠. 중국하고 인도 원래 사이가 안 좋죠. 인도로 우리나라 K9 자주포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인도 사이 안 좋죠. 중국 파키스탄 인도도 사이 안 좋죠. 중동 역시도 자기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거든요. 카타르하고 또 사우디하고도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란하고 사우디 요즘 조금 해빙 무드긴 하지만 뭐 원래 좀 그렇죠. 곳곳이 지뢰밭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무기 공급을 제때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방산 쪽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노이즈가 있기는 하지만 그 구간을 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에 그냥 제 생각인데 달나라에 미국이 사람을 보냅니다. 유인 우주선이 가요. 네. 가기 전에 우주 정거장이 만들어요. 그러면 우주 쪽 관련해 가지고 근데 이제 이 우주 관련된 것들이 보통 또 방산하고도 또 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님 지금 만약에 한 1억 원 정도 여윳돈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2차 전지하고 바이오는 하나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머지 섹터는 그냥 그때그때 봐가지고 돌아가면서 뭐 이쪽이 좋아 보이면 좀 들어가 가지고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생각이거든요. 저라면은 그렇게 할 거고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연말 전까지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 저 진짜 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이영훈 이사님께서는 2차 전지를 좋게 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증권사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탑픽이. 네네. 그렇게 좀 혹시 갈리는 이유는 뭐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기업의 가치, 자산 가치라든지 수익 가치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방점을 좀 찍고 먼저 보려고 하는 쪽이 있을 거고요. 조금 공격적인 쪽 같은 경우는 당장의 수익보다는 이제 미래의 성장에 좀 방점을 두게 되면은 또 종목이 좀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증권사들이 지금 이제 추천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저는 그렇게 차이 크게 나는 거 못 봤는데. 거의 반도체로는 가는데 2차 전지로는 이렇게 갈리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증권사에서 이렇게 2차 전지를 좀 좋게 얘기하는 흐름들이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엔 좀 없었다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성장했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성장의 속도가 확연히 기울기가 조금 꺾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막 이렇게 성장을 했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완만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완만해졌던 부분이 결국은 유럽 쪽이 일정 부분 올라온 상태고 미국은 올라왔었는데 요게 이제 10월 되면서 조금 슬로우해지는 그림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미국은 지금 그래도 전기차 그 시장 점유율이 자동차 시장 내에서 지금 다 8% 9%거든요. 아직은 더 가야 되는 거죠. 훨씬 더 가야 될 게 있는데 이게 글로벌로 얘기를 하게 되면 중국은 30%가 넘잖아요. 네. 지금. 그럼 걔들도 이게 계속 올라가진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좋게 보는 쪽에서는 여전히 미국 잘 될 거고 인도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거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성장률이 180%가 넘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는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을 봐. 유럽은 그죠? 중국은 자기들끼리만 그러고 있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성장이 꼭 좀 줄어들 수 있다. 또 하나는 경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갈리네요. 그렇죠. 그게 갈리는 거지. 경기를 조금 안 좋게 보면 자동차를 구매 시점을 늦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한쪽에서는 좋게 보는 거고 한쪽에서는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 또 뭐 트럼프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면 뭐 말하는 게 워낙에 세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현실적인 네.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럴 수 있을까? 맞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는 것처럼 그런 시각들이 지금 증권사마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는 11월 좋았었고 12월 약간 슬로우해진 구간이기는 한데요. 이럴 때 이게 뭐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충동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좀 종목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시면서 내가 좀 투자할 만한 쪽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내가 이걸 투자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좀 판단을 하시는 능력을 좀 키워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투자증권의 이영훈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